네, 자, 외계사인데요. 여러분들이 국정책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자료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이제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 맥락 한번 쭉 읽어보시고 크게 이제 틀 어떻게 잡을 건지 먼저 볼게요. 일단 외계사를 정리할 때 우리가 국정책을 보면 무정부성을 전제로 하죠. 근대질서. 자, 공력과 국익, 그 다음에 주권과 안보 주요 개념이 있는데, 무정부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국력과 국익을 능력과 의도로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컨대, 빈 체제가 형성될 때, 주요 국가들의 세력 분포, 힘의 분포, 어떻게 되는지, 혹은 1878년도 베를린 회의 당시에 대동방위기라 그러죠. 76년부터 78년까지 그때 주요국의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그 다음에 세력 분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세력과 각국의 이해관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예컨대 힘의 분포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 베이스를 깔고 본다면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과정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접근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능력과 의도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과 안보를 깔고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일단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고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로 문제가 국정치 이론과 연관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교사 단독 문제로 나오면 작은 문제로 나오고 이론과 결부시켜가지고 이 이론 관점에서 외교사적 사건 한번 적용해서 한국 대외전략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써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자, 의도, 능력, 힘의 분포와 그 다음에 국가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크게 본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first, second, third로 잡기도 하겠지만 구조, 일단 세력 분포입니다. 이게 제약 조건으로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영국의 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힘은 나의 주어진 제약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든지, 그래서 일단 세력균형이나 힘의 분포는 제약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위자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을 잡고 오시면 돼요. 과정 측면은 일단 크게 두드러지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상호적인과 우연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기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이걸 가지고 개입하겠죠? 이 제약 조건 속에서 개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오면 카함이나 시사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조로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행위자 의도와 무관한 어떤 그 프레임, 틀, 예를 들어서 사역이나 정착에서 본다면 문화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행위자의 어떤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합리적 선택일까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이 C19상에서 보여진 행동이란 것은 유럽인들과는 분명 다르게 나오는 거죠.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위험을 인식하는 혹은 위험에 대한 인식의 기제가 다르대요. 그러면 서구인들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가만 따지는데 한국인들은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될까 이것 또한 고려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것도 구조가 돼요. 그러면 국정치학에서 해본다면 예컨대 콕스라는 사람은 역사 구조라고 부르면서 힘의 분포도 있겠지만 어떤 어떤 헤게모니 이거를 잠깐 바꿔본다면 연성 권력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좀 맥락이 다르니까 당근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서 인권은 보호돼야 되는 것이고 신장 이구로 해서 중국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거든, 이런 것들 중에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볼 때 보통 세력 분포만 보긴 하는데 이런 볼 때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도도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제도를 볼 때 자유주의자들은 과정 쪽으로 많이 넣어서 보거든요. 그런가 보다. 레짐이란 것은 일단 공유된 규범이란 게 있죠. 그것도 사실상 구조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틀을 가지고 일단 정리한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그 질서를 이야 되는데요. 일단 초기에는 중동 질서가 있었죠. 중동 문명. 그 다음에 지중해 문명에 영향을 미쳐요. 지중해에서 기독교 계열이 나오죠. 유대교. 이게 이제 중동에서 이슬람,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로 이어집니다. 어디 본다면 이 둘이 엮여서 서양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중해 질서가 알프 산맥 북쪽으로 올라가죠. 게르만 있는 지역, 프랑스 평원이라든지 북독일 평원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장되면서 얘가 유럽 질서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들과는 별개로 남양 문화라 불리는 인도 질서가 있고요. 동양 문화라 불리는 중국 중심의 질서,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근대로 넘으면서 유럽 질서에 이들이 강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은 베스팔리안 체제, 근대 유럽 질서가 확장되는 거였고, 그게 지금의 이런 틀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 세 지역은 유럽 북부로 확장되면서 카톨릭 기독교 질서로 엮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지도를 보시면 그 그레이트 샌드라 불리는 대사막이 있어요. 지도를 갖고 본다면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고비 사막부터 타클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이렇게 이란 고원을 지나가지고 중동의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까지 쭉 이어지는 대사막이 있고요. 자, 이 사막을 건너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레네 산맥이 있고요. 알프 산맥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스 산맥이 있어요. 카카스 산맥이 해발 3,4,00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쭉 오는데 여기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힌두쿠시 산맥도 해발 3,4,000m가 돼요.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티벳 고원으로 이어져 알프산으로 쭉 이어지는, 그래서 산맥 경계를 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남양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위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요, 사막 이쪽은 초원이 있어요. 사막 남쪽에 초원이 있어요. 그래서 티벳 고원은 고원이지만 이쪽도 초원지대고 유목민들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대초원지대가 만주로부터 이쪽 몽골을 지나가지고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우크라이나까지, 그리고 이게 다시 폴란드 회랑을 거쳐가지고 프랑스 평원까지 쭉 이어지는 대초원지대가 있어요. 대중에서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초원액이라고 불리는 유목민들의 통로가 있고요. 위쪽은 타이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가 나오죠. 대충 이쪽 유목민들의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보통 국제 질서를 볼 때 유목 문명이라고 따로 부르진 않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모른 척. 동양 문화, 서양 문화는 유목민들에서 전파가 됩니다. 근데 훈족이 있었는데, 훈족이 한 나라에서 밀려가지고 쭉 이주하죠. 여기 있었던 그 스키타인들도 밀려가지고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힘이 있는 애들이 오면 여기들이 넘어가요. 그러면 보통 농경 문화는 정착 주거거든요. 유목민들은 그 유목을 하는데 풀을 찾아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투르크인들이 몽골에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리죠. 그리고
예전에 한나라 쫓겼던 애들이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리면서 헝가리가 이쪽으로 정착하죠. 위로 간 애들이 핀란드가 되는 거고요. 핀란드도 유목민 후예들이고요. 헝가리도 그렇고요. 여기 작은 지금 작게 빠졌죠. 자, 대충 그래갖고 동서양 문명의 전파자가 바로 유목민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들 문명이 따로 섞이진 않았고요. 예외적인 시기에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외교사를 볼 때 유럽 질서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유럽 질서에서 나머지 질서가 강제로 편입된 거였죠. 참고로 아프리카는 중세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검은 대륙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내륙은 신대륙으로 그러죠. 거기 있는 것도 몰랐고. 대충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질서라고 했는데 중동이라는 놈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중동에는 여기 페르시아 이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강까지 알렉산더가 갔다가 그 다음은 내가 모르는 세계하고 그냥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있는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프가니스탄이 가로막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중동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칸이랑 걸쳐서 이렇게 가면 비단길이 나와요. 비단길이 나오고 중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어떻게 본다면 맥킨더의 심장 지역의 핵심 역이라고 봤지만 또 다른 심장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돼요. 스탄자가 붙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플러스 2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지역이 또 다른 심장 지역이 되겠고, 파키스탄은 림랜드로 분리되겠죠. 대충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다.